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지 이 얘기도 좀 살펴서 들어보죠. 최근에 달러의 몸값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하루에도 수백 개씩 경제 뉴스가 쏟아집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만 쏙쏙 골라서 상큼한 아침에 상큼하게 정리해드리는 세 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의 이슬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 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네. 고정금리로 바꿔주는데 네. 고정금리가 꽤 생각보다 싸게 잘 조건이 괜찮아서 네.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부가 네.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게 있다고만 지금까지 알려지다가 드디어 오늘부터 신청.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났냐면요. 예, 최저 3.8에서 최고 4%입니다. 고정금리가. 네. 요거랑 비슷한 정부의 정책 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상품의 최저 금리가 4.25%이니까 최저 기준으로 보더라도 0.45%포인트 더 싼 겁니다. 그리고 이건 10년에서 30년 만기를 설정해 두면 고정으로 이 금리가 쭉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저소득층에 가까운 분들에 한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예. 정부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우리 삶의 네. 지혜죠. 그렇죠. 이런 분들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건 줄 서서 번호표 뽑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자 쪽이라는 거죠. 후자입니다. 조건이 어떤 겁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걸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예, 아파트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고요. 나머지 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을 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예. 있어요. 소득 네.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으로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1주택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요거 보유주택 수로 합산해서 봅니다. 1주택이지만 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있어 그러면 탈락. 네, 탈락입니다. 그리고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탄 후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6개월 안에 팔아야만 합니다. 어떤 집이든. 네. 안 그러면 안심전환 대출 받은 거 다 상환해야 하는데 예.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까 싶긴 한데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거겠죠. 그게 정부의 답이긴 합니다만 예.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부부가 4억 네.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갈아탈 수 있다. 이고요. 8월 17일 이전에 빌린 그러니까 16일까지 빌린 대출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8월 16일부터 이전에 대출 받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뭐 엊그제 받은 건 왜 안 되나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예. 언제까지 빌린 대출까지 그럼 갈아탈 수 있게 할 거냐 이 기준은 잡아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어제 빌린 변동금리 대출도 해줄 거냐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에 빌린 것도 해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준으로 그냥 잡은 게 8월 16일이고요. 대략. 네. 아니 8월 17일에 안심전환 대출 세부 조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부 조건을 공개하기 하루 전날까지 나간 대출만 갈아탈 수 있게 하자고 미리 날짜를 잡아둔 겁니다. 시가 4억 원 이하면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양한 주택이 있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네. 뭐 대개는 아파트는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아주 뭐 작은 아파트를 네. 제외하면. 예. 그렇다면 시가가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습니다. KB 시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4억 이하 아파트가 없는데 어디에 계속 KB 시세가 있겠어요? 네. 주로 그러면 이제 뭐 다가구 주택, 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일 텐데 네. 감정 평가를 하기도 애매할 거고. 네. 그럼 뭐 얼마나 된다고 감정 평가비 100몇만 원씩 하겠어요? 주택 공시 가격에다가 몇 퍼센트 곱해서 뭐 이걸 대략 그렇게 하겠네요. 갈 겁니다. 예. 예, 그것도 좀 공개되면 알려주면 좋겠네요. 네. 다 갈아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대출 3억 받았는데 네. 3억 다 갈아탈 수 있냐? 그것도 한도도 있냐? 한도 있습니다. 2억 5천까지고요.
LTV도 7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 조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건 사실상 혜택이라는. 그렇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게 시중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예.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앱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중 6대 은행 아닌 곳에서 대출받은 분들 있죠. 이금융권 이런 데서 받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주택금융공사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공사는 창구가 따로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분들. 예. 아니,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0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된다. 예. 라고 설명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이 되는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이니까 목요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4, 9인 분들.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걸로 가정하고 이게 예전에 만든 것 과거에 같은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거 한번 했었을 때 예. 이때 주택금융공사로만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서버가 폭주하는 바람에 신청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래서 비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아, 신청을 서버를 받게 합니다. 분산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이 조건에만 다 맞으면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혜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돈이 25조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넘치면 25조 원어치만 갈아탈 수 있게. 네. 빌린 25조 돈이 25조 원. 네. 예. 그게 넘으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착순 마감 아니니까 굳이 사람들 몰리는 첫날에 신청하러 안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마도 그런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신청하는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예. 주택 가격을 5억 원으로 높여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신청을 하면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가 되고요. 갈아탄 달부터 안심전환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또 내릴지도 모르지만 보통 금리가 내가 이런 거 내려가면 하고 그렇죠. 예. 그때 또 갈아타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는 게 좋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변동금리에서 안심전환으로 갈아탈 때 그리고 안심전환으로 갈아탔다가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서 다시 또 변동금리로 갈아탈 때 예. 둘 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갈아탈 때는 근저당 설정한 거 해지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은 내야 되고요. 예. 대출 새로 받을 때 인지세도 내야 되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자로 2678번님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심전환 대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택으로 안 보고 네. 다주택자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자, 알겠습니다. 이슬기 기자님, 네. 구글, 메타, 메타가 예전 그 페이스북이죠. 예. 이 회사들이 한국에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용하신 분들 중에 얘는 왜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알지 싶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후기 동영상을 좀 봤더니 다음부터는 비슷한 제품 광고를 계속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가 어딘지를 알고 근처에서 열리는 공연을 추천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진짜 생각만 했는데 광고가 뜨더군요. 뭘 생각하셨는데요? 아, 주말에는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진짜 생각만 했거든요. 뭔가 검색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삼겹살 가격을 검색하셨다든지. 하여튼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사용자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회원가입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서 이거는 필수로 제공을 동의를 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어 있고 위치 정보는 뭐 동의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안 하면 해당 사이트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근처에 뭐가 열립니다. 이런 광고를 못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멋대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주고 싫으면 싫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그동안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데이터 제공을 할 거냐고 사용자한테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예. 기본값으로 데이터 제공을 다 동의한다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앱을 까는 거는 이거에 다 동의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주할게요. 네,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사용자가 직접 설정 페이지에 가갖고 뭐 복잡한 그걸 다 끄지 않으면은 이거를 동의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전 동의도 안 하고 멋대로 데이터 수집해가고 그걸로 광고 장사를 했다.
이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은 거고 지난 10년간 해온 일일 텐데. 10년은 아니고 6년, 4, 5년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구글은 6년, 페이스북 4년 하여튼간. 네.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 본사에 대략 이제 700억 원, 300억 원씩 과징금을 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물린 과징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에서요. 이쪽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당연히 우리 이렇게 다 알리고 그래서 까시려면 그렇게 까시라고 한 거고 세밀하게 안 보신 소비자들이 잘못이죠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 다 소비자한테 물어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 법인데 왜 무시하냐는 거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이 된 적이 있는데 사용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을 하겠다고 경고를 받거나 과징금을 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돼 갔고요. 네. 데이터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제일 많게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일례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기업용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성인이랑 똑같이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유출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뭘 유출시키죠? 그 청소년이 기업용 계정을 운영할 때 그 청소년의 네. 전화번호와 그 이메일 계정을 유출시켰던 거죠. 인스타그램은 운영자 전화번호는 우리가 갖고 있을게요 예. 하는 건데 청소년들 것까지 받아가는 건 좀 이상하다. 아니죠. 청소년 거를 이제 공개하는 거, 오픈하는 거. 기업용 계정이라도 청소년의 연락처를 공개하는 거는 안 된다. 인스타그램 주인장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청소년들은 좀 가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삼아서 무려 5,5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는 지금 구글에 가입을 할 때는 네. 데이터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할 건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고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 데이터를 며칠씩이나 보관을 해놓을 건지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네. 반면에 한국 사용자는 구글에 가입할 때 이런 페이지가 아예 안 뜹니다. 구글 계정에 활동을 저장할 건지 저장하지 않을 건지 양자택일로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활동을 저장하는 건지도 설명이 잘 안 돼 있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외와 비교해서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서 네. 과징금 뭐 낼 때 내더라도 맞춤형 광고해서 좀 돈을 벌자. 이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라도 뭐 조그마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떠나면 되고 그렇습니다. 큰 거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 이번 과징금도 3년 매출액에서 국내 한국의 이용자 비율만큼만 곱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가는 건 같은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입장은 뭐예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봤는지 구글이 쇼핑몰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네, 그랬고 나서 이분이 또 다른 우리한테 접근하면 그때는 그때 검색했던 거와 관련한 광고를 띄워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측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때 정보 수집을 할 건지 말 건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아니다. 그 쇼핑몰이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그 쇼핑몰이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자한테 정보를 수집했다고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책상 사려고 하는 걸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고 책상 광고를 자꾸 보내지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면 뭐 11번가 이런 데 가서 책상을 검색했는데 11번가에서 페이스북한테 저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아저씨가 저 책상 검색했어요. 저한테 500원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번가가 잘못한 거지. 그 만약 이게 문제라면 거기서 사온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는 예, 게 메타의 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장사를 하려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했으니까 네. 구글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허락의 주체는 구글이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충분히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제까지 뭐 반독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 갖고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은 예외 없이 불복 소송을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두 회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정부는 양사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 한국 정부고 우리는 소송으로 다퉈보겠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억울하다. 네. 그렇군요.
이런 거 하는 업체가 구글,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이번 거를 시작으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제대로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 수집을 했는지 그게 아니면 똑같이 과징금을 물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잘 문제 삼지 않아 왔는데 앞으로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깐깐하게 들여다보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한 번씩 생각할 계기를 주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에서 초콜릿을 검색했는데 그 초콜릿 좋아하네라고 생각해서 계속 초콜릿 광고가 뜨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쿠팡에서 초콜릿을 검색한 거를 다른 데다 주지 말아라라고 내가 요구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 신용카드도 그렇고 사이트도 그렇고 그럴 거면 신용카드 신청하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사이트 회원 가입 안 받아요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도 기분 나빠서 가입 안 해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그럼 결국은 동의받는 과정 하나가 더 새로 생길 뿐이지.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도 저는 삼겹살 생각하면 자꾸 삼겹살 광고가 뜰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동의받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의받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게 과연 그렇게 좋아지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저만 해도 이제 가입할 때 선택 사항은 다 체크 안 하고 가입하거든요. 데이터 제공 안 하게끔. 그러면 대체로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할 때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이런저런 거 할 거를 필수에다 집어넣고 안 하면 안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뭘 필수로 할지까지도 정부가 정할 것인가 하면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아무튼 주말에 삼겹살 먹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달러 강세가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웬만한 나라 환율은 다 오르고 있어서 네. 이게 앞으로 꽤 큰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 달러 강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게 미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5가지 주요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기업은 왜 안 좋아지냐? 이제 기업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고 한다면은 미국 개인 소비자들은 조금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되게 되면 해외 수익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럼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도 문제다. 또 신흥국들도 문제지만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이게 강달러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원자재 모두 달러로 거래되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비싸진 건 결국은 또 그 가격 수입 가격이 더 비싸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하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좀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 펼치면서 강달러를 계속 끌고 나가다 보니까 침체가 걱정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거죠. 요즘 그래서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럽도 지난 8일에 0.75%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한은에서 또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하고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그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은 미국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성장이 둔화될 거고 그런데 그 수요 감소 때문에 물가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유럽이 침체에 빠지면은 유럽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공급도 줄어들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성장도 둔화되겠지만 물가 상승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침체에 빠지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다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어제 한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원자재 사오는 게 꽤 있나 봐요. 예. 그리고 뭐 유럽에서 원자재만을 우리만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원자재들이 유럽에서 넓게 포진돼 있으니까 침체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잘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미국은 오로지 소비만 하는데 네. 유럽은 원자재도 팔고 그렇습니다. 연어도 팔고 고등어도 팔고. 예, 비슷한 걸 겪었었죠. 예. 대체로는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가난하고 약한 나라부터
타격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부도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예. 일단 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달러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달러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에 520억 달러가 나가서 달러가 뭐 미국 채권 시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런 신흥국들이나 뭐 모든 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이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결국 예. 이제 달러를 빌려오는데 이 달러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만큼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 셈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IMF가 경고를 한 게 있는데 신흥국의 30%가 부채 상환 위기에 빠졌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스리랑카도 그런 위험을 이미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가 계속 신흥국 입장에서는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초까지는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신흥국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원자재 가격이 비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오는 것도 비싸지만 파는 것도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예.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되면서 수출도 부진하다 보니까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달러가 줄어들면 이제 외환 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한 개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다가 달러를 풀어도 사실 모자랄 판에 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달러를 푸는 게 아니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나쁠 것 같은 시나리오를 다 모아놓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져서 침체가 되면 예. 사람들의 수요가 줄고 네.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지?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는 네. 이라는 걱정이지만 그러면 물가 내리겠죠. 네. 그러면 또 금리도 덜 올릴 거고 그럼 달러 강세도 좀 완화될 텐데 그게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뭐 해외 외신들에서 나오는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는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야 또 이제 주목도 하고 하니까 비슷한 운명들이죠 다들. 어쨌든 그런 걱정들이 있다. 네. 외환 보유액 문제는 되게 고민일 텐데 예. 이렇게 자꾸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 나라에서 빠져나갈 달러가 없으면 이제 그 나라는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들어서 27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예. 인도가 가장 큽니다. 810억 달러가 올해 들어서만 빠져나갔고 그다음이 태국 뭐 이런 순으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들만 놓고 봤을 때 이 외환 보유고만으로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 요걸 재봤더니 2년 전에는 16개월을 버틸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7개월밖에 못 버티더라. 다들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도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별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조금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대두 생산자고 수출업자한테 특별 환율을 적용합니다. 원래도 환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두를 수출하는 이 생산업자와 수출업자한테는 44% 오른 환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대두를 팔더라도 44%만큼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대두를 좀 많이 팔아서 달러 좀 많이 벌어와라. 수출에 유리하도록 예, 그렇게 특별 환율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 우대를 하면 수출이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11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